마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소설 토지의 출발과 만남의 광장, 평사리에서 간도까지라는 주제입니다. 토지라는 작품이 워낙 방대해서 저희가 짧은 시간에 토지라는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토지의 1부에서 2부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공간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926년생이고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6년이니까 일제 강점기 한복판 일제 지하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신 셈입니다. 여성 3대의 가족, 여성으로 살아가기의 문제. 박경리 선생님 문학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건 곧 작가의 삶과 그대로 겹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간 이동에 의한 삶의 변화, 고향은 통영이거든요. 우리가 고향을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곳이니까 우리가 통영을 운명적 공간이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서울은 이제 문단에 데뷔하고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인천에도 잠깐 사셨는데, 인천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작가가 회상하던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헌책방을 운영하셨대요. 그게 이제 인천에 있었던 곳이고요. 서울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단에 데뷔하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문단 활동도 꽤 하시고요. 문단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작품만 쓰신 게 아니라 문단의 이런저런 행사에도 참석하시고 문인들과 교류도 했었던 시기입니다. 80년대 초반에 원주로 이사하고 말년까지 거기에 하셨습니다. 80년대에 사실 원주랑 박경리 선생이랑은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굳이 왜 원주로 갔을까? 80년대 박경리 선생님 사위가 김지아 시인이잖아요.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한참 민주화 투쟁도 하고 했었던 원주 교도소에 투옥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원주로 가고, 또 시댁도 원주에 있고, 또 하나 있는 외동딸이 거기서 시집살이를 하고, 에세이에 보면 내가 원주로 가서 딸아이의 우산이라도 되어줘야겠다. 원주로 가시고 거기가 이제 제2의 고향처럼 말년까지 원주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리고 토지도 결국 원주에서 완성짓게 되죠. 원주로 내려온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떠한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서 남은 생애의 불길을 태워보겠다는 내 문학적 소망이었다.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후좌우 힘겨운 노력이 따라야 하며, 노력을 한다 하여도 창작되는 힘과 유실되는 힘의 비례가 같은 것이 또한 현실이며 삶의 단면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여기 박경리 선생님이 에세이에 써놓은 것 보면 서울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빼앗겼던 시간들을 되찾기 위해서, 딸의 우산이 되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를 완성지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완성짓고 나서는 이제 원주 시민들도 만나고 이제 외부와의 교류를 조금씩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나요? 이런 뜬금없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21세기에 비행기를 타봤냐니. 박경리 선생님은 1989년 여름 난생 처음 비행장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니까 1989년이면 1926년생이니까 환갑이 지난 나이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처음 해외여행을 해본 셈입니다. 중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라는 작품도 보면 토지,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작가도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빌리티와, 작가도 작품도 모빌리티와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진술만 봐도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사실 토지에 보면 아주 많은 공간의 이동, 또 인물들 간의 교섭들이 이루어지는데, 토지의 배경은 하동 평사리, 아주 경상남도 작은 고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일제
강점기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 없이는 불가능하죠. 토지는 그래서 공간이 점차 확장됩니다. 앞에 박경련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사진을 보셨다면 눈썰미 좋은 분들은 박경련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진주여고 시절에 박경련 선생님 해방되기 바로 직전 해이네요. 졸업 기념 연극을 했는데 선생님이 직접 대본도 쓰고 출연도 하셨대요. 박경련 선생님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들 이렇게 뭐 분장도 하고 의상도 갖춰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찾으셨나요? 뒷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박경련 선생님입니다. 박경련 선생님이 그 습작 시절에 희곡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희곡을 많이 읽으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작가가 된 다음에 이제 후배 작가들이 선생님 습작 시절에 우리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어떤 작품들을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나는 그 시절에 연극 공부를 많이 했다. 희곡 공부를 많이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토지뿐 아니라 박경리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짚을 수 있는 제목들이 그 인물들 간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화들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그 대화들이 선생님이 이 시절에 그리고 또 그 데뷔할 그 즈음까지 그 연극과 희곡 공부를 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선생님이 처음 작가가 되기 전에는 은행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천일이라는 저 잡지는 한국상업은행, 지금 우리은행의 전신입니다. 거기 사보에 박경련 선생님이 시를 한 편 실는데 그 시가 총 16년에 159행입니다. 서사시죠, 서사시. 16년에 159행짜리 시를 씁니다. 제목도 너무 크죠? 바다와 하늘입니다. 선생님은 소설가가 되기 전에, 박경련 선생님 소설가가 되기 전엔 시인이 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보에도 진짜 거의 뭐 페이지로 치면은 뭐 그 짧은 소설 분량의 페이지를 자기 혼자 다 써가면서 시를 읽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박경리는 역사소설, 대하 역사소설 토지의 작가잖아요. 희곡에 탐닉하고 그렇게 그 연출도 하고 대본도 쓰고 또 시인을 꿈꾸던 박금희가 소설가 박경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본명은 박금희입니다. 경리라는 이름은 이 필명은 김동리라는 작가 아시죠? 그 무녀도, 등신불 등을 쓴 그 김동리라는 작가가 붙여준 이름이 경리입니다. 그래서 1955년에 계산, 흑흑백백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현대문학을 통해서 문단에 나오게 됩니다. 소설가 박경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소설가 박경리가 이 토지라는 작품을 어떻게 썼을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따라오시죠. 문단에 나오기 전에 외가의 먼 친척벌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즉 어느 시골에 말을 타고 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광대한 토지가 있어 풍년이 들어 곡식이 무르익었는데도 호열자, 콜레라입니다. 콜레라가 돌아서 그것을 베어먹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풍년이 들어서 뚜렷게 곡식이 익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걸 베어먹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벼가 누렇게 익었는데 마을은 텅 빈 그런 풍경이 눈에 잡힐 듯 떠오른다고 할까? 그 뒤 문단에 나와 작품을 쓰다가 문득 그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그때부터 그것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억이 그때 들은 그 기억이 너무너무 공포였답니다. 박경련 선생님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넓은 들판에 곡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질 못해요. 왜? 죽었으니까. 콜레라로. 그 장면이 오랫동안 공포로 남아있다가 이걸 모티브로 해서 작품을 써야겠다. 이게 토지가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토지는 작품 양만 긴 게 아니라 한 번에 쓰신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쓰셨어요. 1969년에 현대문학의 연재를 시작해서 1994년에 완결됩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26년 동안 쓰여진 거고요.
그 연재됐던 기간만 따지면 17년입니다. 중간에 연재를 쉬었던 적도 있고요. 잠깐 절필했던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데 절필했던 시간도 있고 또 박경영 선생님이 또 큰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작품 활동을 잠깐 건강상의 이유로 멈췄던 경우도 있고 어쨌든 시작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횟수로 2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문학, 문학사상, 독서생활, 한국문학, 주부생활 등등 아주 여러 잡지와 문예지 또 신문에서 토지가 연재되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출판사를 달리하면서 출판이 되기도 합니다. 원고지로 치면 4만여 장의 분량이고요. 50년 동안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 토지의 첫 줄이 1897년 한가위. 이게 소설 토지의 첫 번째 줄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는 해방이다 해방. 푸른 하늘에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1897년에서 시작해서 소설의 명기된 시간은 1945년까지입니다. 그렇지만 1897년에 등장인물들이 모두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 이전에 전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근대사 한 100년 정도가 토지의 배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 배경은 하동 평사리에서 시작해서 하동, 진주, 통영, 부산, 지리산, 경성, 일본, 간도, 장춘, 하얼빈 여러 군데 지금 일단 그 대표적인 공간들을 써 놓았는데 박경영 선생님은 환갑이 지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한번 가보신 것 그게 다지만 토지의 인물들은 아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방에 있었던 이야기들 또 그 지방으로 이동해서 살았던 인물들 그 당시 식민지 조선인들의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70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700명의 등장인물. 이랑 어떻게 카운트한 거냐면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서희, 김길상, 구천희, 윤씨 부인 이런 인물들 외에도 이름을 갖지 못했지만 주막에서 만난 늙은이. 장의 제목이 주막에서 만난 늙은이에요. 그 늙은이가 주막에 와서 다른 곳에 있었던 경성에서 있었던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학생운동, 어떤 폭동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이웃마을 어떤 영감네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고 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역사적 실존 인물들, 서사에 참여하진 않지만 어떤 실존 인물들까지도 우리가 다 카운트하면 약 700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토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토지와 그 다른 역사소설들과는 어떻게 다르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역사소설들이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 이야기잖아요. 드라마도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 을지문덕이 나오든지 연개소문이 나오든지 세종대왕이 나오든지 되게 어떤 역사적인 실존 인물들이나 어떤 영웅들의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그 소설의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그 인물들이 어떻게 역사와 서로 교섭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데 작가의 관심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토지가 처음 연재되고 출판되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대하 역사소설 토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어떤 평론가들은 토지는 역사소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토지는 실피한 역사소설이야 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소설을 두고 역사를 많이 운운하지만 작가의 입장에서 저는 작품을 쓸 때 미리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전제해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소설을 쓰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사람 하나하나의 운명 그리고 그 사람의 현실과의 대결을 통해서 역사가 투영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사람이지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인물들을 동원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이야기죠.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을 모두 이렇게 주인공을 할 경우 비로소 역사라는 것이 뚜렷이 배경으로서 떠오르게 되죠. 접근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소설들과 역사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평생 비행기를 한 번밖에 타보지 않은 박경련 선생님이 토지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 사실 그 공간은
계속 확장되고 응축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그 공간이 큰 게 아니고요. 동그라미가 클수록 그 공간이 작품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하동 평사리에서 작품이 시작하지만 토시의 2부는 온전히 간도에서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간도에서도 용정이라는 곳인데요. 주로 공간이 이렇게 계속 확장되다가 나중엔 다시 진주로 하동으로 다시 다 포섭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이 작품 안에서는 공간이 계속 확장됐다가 응축되고 그리고 한 곳으로 모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살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출발 일부는 1897년 한가위에서 시작해서 1908년까지가 시간적 배경이고요. 아까 봤던 그림처럼 경남 하동군 평사리가 주 무대가 됩니다. 토지의 2부는 거기에서 이제 그 1세대들이 콜레라로 죽습니다. 그 남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일제 이 치하에서 이런 압박 속에서, 이런 억압 속에서, 이런 공포 속에서,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솔가해서 간도로 이주합니다. 토지의 2부는 1910년부터 약 7, 8년 동안의 시간이고 공간은 간도예요. 간도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토지 일부의 배경이 되었던 하동 평사리 들판입니다. 자, 토지 일부에 보면 등장인물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일이 이 사진에서 채실 수 있는 것처럼 농민이죠. 뭐 농사 짓는 겁니다. 물론 주막을 운영하는 인물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거죠. 지주이고 또 지주의 밑에서 소작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인데 간도로 갑니다. 간도로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다 똑같이, 내가 배운 건 농사지만 똑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 이번 강좌의 제목이 뭔가요? 토지의 출발과 만남의 광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만남의 광장이라고 쓰면서 어디를 떠올린 거냐면 부산에서 다 모여서 청신항으로 가자. 부산이 만남의 광장이 아니고요. 간도가 만남의 광장이 되는 셈입니다. 자, 만남의 광장, 간도로 왔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 아까 우리가 그 1897년 한가위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토지의 2부는 간도로 이주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는 역사적인 사료를 살펴보면 간도 이주 조선인이 약 2만 명이 넘는 아주 꽤 많은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했습니다. 일제의 착취를 피해서 밑에 보시면 일제에 의해 농토를 탈취당한 농민들의 간도 이주가 계속되어서 1926년에는 간도 지방의 우리나라 사람의 호수는 52,881호였다. 그러니까 간도에는 거기는 중국 땅인데 물론 간도를 우리가 조선으로 한국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운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질적인 점유는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조선 사람들이 간도 이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셈이 되는 셈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체 그 조선인들이 농지의 52%를 차지하고 있었고 72%가 그 당시 이주한 조선인들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상으로는 그 중국에 편입되어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실질적인 점유는 이주했던 조선인들 그 안에 최서희도 있었던 셈입니다. 자, 만남의 광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랑 누가 만났다는 거야? 간도에는 아주 다양한 군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간도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수탈과 흉년을 피해온 이주민, 여기에 서희와 평사리 주민들이 있는 거고요. 진작에 터잡고 살고 있던 조선인들도 있고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민, 중국인들, 그 여진족의 후예들도 있고요. 그들도 성향이 다르죠. 그 당시에도 어쨌든 그 일제에 계속 이렇게 저항하는 중국인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
붙어먹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조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모색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 와중에 일본의 밀정도 있고요. 일본인들도 있고. 저는 그 토시에 보면 김두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최치수 살해에 모의했던 김평산의 첫째 아들인데 이 김두수라는 인물은 아주 악당이에요. 그 인물이 저기에서 일본의 밀정 노릇을 아주 악착같이 합니다. 저는 소설 토시를 다 읽으면서 궁금했던 인물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두수라는 인물이었어요. 저 자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응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벌을 받을까? 토시에서는 어떻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자, 박경량 선생님이 토시의 2부를 온전히 간도를 배경으로 써냈는데 이게 이제 70년대입니다. 70년대 이 작품을 쓸 때 역사학자들이 박경린 선생님을 찾아왔었대요.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료들 보니까 박경린 선생님이 쓰신 소설 토시의 2부의 내용과 이렇게 아주 겹치는데 선생님은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이런 것들인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대요. 박경린 선생님 답이 나는 그 당시의 팩트들,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 착취를 피해서 농토도 뺏기고 하니까 간도로 이주했다는 그 팩트들, 또 어떤 그 한국사 연표가 있었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난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은 역사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역사는 있었던 사실만을 그 역사학자들이 찾아온 것처럼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작가는 소설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역사적인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갭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작가의 상상력으로 채웠던 간도 이주민들의 삶이 역사학자들이 볼 땐 우리가 봤던 사료랑 너무 그대로 겹치는 거예요. 물론 소설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서 방증되어야 그 작품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이 할 수 있는 게 역사가 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의 작품이지만 저는 토지가 한국의 신화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로도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거 많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권수가 많던데.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이들에게 읽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아주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그리스 신들이 등장하고 또 그들이 그 안에서 아주 많은 사건들, 또 갈등들, 또 화해들, 다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토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100여 년 전의 작품이고 그 당시에 한국의 근대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많은 개인들, 700명이 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과 결합된 어떤 역사적인 상상력 그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전해주는 또 이 작품을 전해주는 울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역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 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조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인물들 뒤에 가려진 일반 민중들의 삶과 언어, 풍속, 의식 속에 녹아있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사, 심층사, 민중생활사, 아주 작은 역사들 그런 것에 오히려 토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들이 있고 또 우리가 문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